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마산에 사시는 70세 최경자님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사연을 처음 읽었을 때 저도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무게가 있거든요. 최경자님의 사연은 단순히 한 가족의 갈등을 넘어서 우리 사회의 효와 가족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최경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러나 진지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오던 그해 가을. 넌 지금 이걸 추석 선물이라고 가져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식탁 위 공기를 단숨에 갈랐습니다. 그날은 추석을 일주일 앞둔 9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화창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마산 앞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참 상쾌했었죠. 저는 며칠 전부터 추석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손자 수호가 오면 뭘 해줄까, 무슨 반찬을 미리 만들어둘까 고민하면서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명절만 되면 가슴이 설레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식 보는 기쁨, 손주 얼굴 보는 행복. 그게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날 오후 3시쯤이었을 겁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어머님, 저희 왔어요. 며느리 주영이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톤이었죠. 저는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머, 얘들아. 어서 와. 수호도 왔네. 손자 수호는 벌써 5살이 되었습니다. 통통한 볼에 까만 눈망울. 볼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로 예쁜 아이죠. 할머니. 수호가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채 10분도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 성규가 들고 온 건 햄 세트 하나였습니다. 보통 명절 선물로 흔히 볼 수 있는 백화점 포장지로 감싸진 상자였죠. 처음엔 아이고 이것도 비쌀 텐데 뭐하러 사왔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남편도 처음엔 별말 없이 그냥 식탁 위에 올려놓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상자를 정리하려고 집어드는 순간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자 윗면에 붙어 있는 작은 스티커. 2022년 직원 선물용 마이너스 기업.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글씨를 잘못 읽었나 싶어서 안경을 고쳐 썼죠. 하지만 아무리 봐도 그 글씨는 그대로였습니다. 2022년. 지금이 2024년인데 2년 전 선물을. 남편도 그 스티커를 보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지더니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주영이가 회사에서 받은 건데요. 어차피 안 먹을 것 같아서 드리려고요. 그 말투에는 미안함도 죄송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게 뭐가 문제냐는 듯한 태도였죠. 며느리 주영이가 거들었습니다. 요즘 햄이 정말 비싸잖아요, 어머님. 백화점에서 사면 한 세트에 10만 원도 넘는데. 저희 형편도 좀 그렇고. 그녀는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능청스럽게. 저희가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애 키우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서요. 어머님, 아버님은 이해해 주시잖아요. 형편. 형편이라는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저희 부부는 40년 넘게 작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일했죠.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도록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들을 대학 보냈고 결혼할 때는 마산 신도시에 70평 아파트를 사줬습니다. 시세로 약 8억 원 정도 되는 집이었죠. 차도 사줬습니다. 아들이 원하던 수입차. 5천만 원짜리. 결혼 예식 비용, 신혼살림, 전부 다 저희가 됐습니다. 그런 아들 내외가 지금 제 앞에서 형편이 어렵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2년 묵은 회사 선물을 들고 와서
남편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평생 담배를 피우지 않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담배를 사러 나갔다 올 정도였으니까요. 야, 성규야.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빠한테 솔직하게 대답해봐. 70 먹은 시부모한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던 거죠. 아버지, 왜 그러세요? 선물인데. 선물? 2년 묵은 회사 물건을 가져다 놓고 선물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 엄마 아빠가 너한테 뭘 해줬는지 기억이나 하냐? 집, 차, 결혼식 뭐 하나 안 해준 게 있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님, 그건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저희 형편이 정말 어려워서. 형편이 어려우면 빈손으로 와. 왜 2년 묵은 걸 가져와서 우리를 우롱하냐고. 남편은 거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 남편이 아들한테 그렇게 화내는 걸 봤어요. 방에 있던 손자 수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무서워. 그 울음소리가 저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결국 아들 내외는 그날 30분도 안 되어 집을 나갔습니다. 며느리는 수호를 안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죠. 뭐가 문제인지 정말 모르겠네. 그 말이 더 화가 났습니다.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건지. 현관문이 닫히고 나서 저희 부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그 햄 세트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저는 그걸 보는 게 너무 싫어서 부엌 창고 제일 안쪽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주먹을 쥐고. 여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자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애들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이 유난히 밝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달빛 아래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죠. 대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 너무 많이 해줘서 잘못된 걸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햄 세트 하나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사실 처음부터 불길한 징조는 있었습니다. 아들 성규와 며느리 주영이가 결혼한 건 6년 전이었습니다. 성규가 33, 주영이가 31살 때였죠. 주영이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가 크고 날씬했고 말투도 공손했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는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성규 씨를 정말 사랑하고 두 분을 친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를 얻다니 하는 생각에 눈물까지 났었죠. 결혼 준비 과정도 순조로웠습니다. 저희가 집과 차를 마련해 주겠다고 하자 주영이는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어머님, 제가 이런 복을 받아도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결혼식 당일 주영이의 친정어머니와 인사를 나눴을 때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사돈댁,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무슨 말씀을. 좋은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저는 반찬을 몇 가지 만들어서 아들 집에 들렀어요. 주영아, 엄마가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냉장고에 넣어둘게. 초인종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분명 안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주영아, 나 어머니인데.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문은 반만 열렸고 주영이의 표정은 영 달갑지 않았어요. 아, 어머님. 지금 좀 고뇌서요.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도 반찬은 받아야지. 금방 상하잖아.
아, 네. 주영이는 마지못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현관 밖에서만 반찬을 받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머님, 저 좀 쉬어야 해서요. 그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결혼 후 6년 동안 며느리가 저희 집을 방문한 건 딱 3번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 들어오던 날. 그것도 짐 정리하러 온 이삿짐 센터 직원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들른 거였죠. 두 번째는 집들이. 하지만 그것도 형식적이었습니다. 오후 3시에 와서 4시에 나갔으니까요. 1시간. 딱 예의상 있다 간 거죠. 세 번째는 손자 수호의 100일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수호 100일 사진 찍으러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날은 정말 기뻤습니다. 손주 100일 사진을 함께 찍다니. 저는 며칠 전부터 옷을 새로 사고 미용실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사진관에 도착해서 느낀 건 저희는 그저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진사는 주로 아들 내외와 수호만 찍었고 저희가 함께 찍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맨 마지막에 마지못해 찍은 것처럼.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한 장 찍겠습니다. 찰칵. 그렇게 끝이었습니다. 명절이 되면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며느리가 맛있다고 했던 잡채, 손주가 좋아할 만한 과일들. 하지만 명절 당일이 되면 어김없이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수호가 갑자기 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님, 오늘 주영이 친정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매번 다른 핑계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오지 않는다는 것. 처음 몇 번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젊은 사람들은 바쁘니까. 하지만 3년째, 4년째 같은 일이 반복되자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싫은 거구나. 해시태그 문 밖에서 들린 손주의 웃음소리.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이 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김치를 담가서 아들 집에 가져다 주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수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하하. 엄마 재미있어. 분명 집에 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주영아, 나 어머니야. 김치 좀 가져왔는데. 한참 후에야 인터폰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지금 나가요. 죄송해요. 응? 방금 수호 목소리 들렸는데. 아, 네. 지금 막 나가려던 참이에요. 다음에 뵐게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안에서는 계속 수호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TV 보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들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를 피한 거였습니다. 그날 김치통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내가 손주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원한 관계가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노안 때문에 요즘 휴대폰 쓰는 게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휴대폰 설정을 만져주곤 했죠.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기능이 자동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여보, 이거 켜두면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저장된대요.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고. 그래? 그럼 켜둬. 나이 먹으니까 통화하고 나면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어. 그렇게 자동 녹음 기능을 켜두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녹음 파일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한 통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들 성규와 며느리 주영이의 대화였습니다. 남편이 전화를 끊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녹음이 되고 있었던 거죠. 해시태그 충격적인 대화 내용.
남편은 그날 저녁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불렀습니다. 여보, 이거 좀 들어봐. 휴대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주영 여보, 근데 명절 때 꼭 가야 돼? 성규 에이, 또 그 얘기야? 귀찮긴 하지. 주영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야. 어머님은 맨날 반찬 들고 오시고 전화는 왜 그렇게 자주 하시는 건지. 성규 알아, 나도 답답해. 근데 어쩌겠어. 그래도 부모잖아. 주영 부모면 다야. 솔직히 효도바라면 집이나 더 크게 사주시든가. 70평이면 뭐해. 요즘 세상에. 성규하, 그건 맞는 말이네. 주영 그리고 이번 추석에 우리 스위스 가기로 했잖아. 부모님한테는 비밀이야 알지? 성규 그거 들키면 안 돼. 어떻게 둘러댈까? 주영 간단하지. 내가 회사에서 받은 햄 세트 있잖아. 그거 하나 들고 가면 돼. 좀 불쌍하게 보이면 오히려 동정심 생기잖아. 성규 천재네 진짜. 하하. 주영 어차피 명절에 잠깐 들렀다 올 거 아냐. 한두 시간이면 끝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지. 성규 그래, 효도도 전략이 필요해. 남편은 거기서 녹음을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효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햄 세트 들고 가서 불쌍하게 보이면 된다고. 그게 우리 아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전 처음으로 담배를 샀어요. 발코니에서 남편은 담배를 입에 물었다가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손으로 부러뜨렸습니다. 다시 한 개비를 꺼내서 똑같이 했어요. 여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는 저런 놈을 아들이라고 키웠어.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일했어. 손에 기름 묻히고 허리 휘어가면서. 그게 다 뭐하러였겠어? 자식 잘 되라고 그런 거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지금 나를 우롱하고 있잖아. 햄 세트 하나 들고 와서 불쌍한 척하면 된다고.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울었어요. 두 사람이 발코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70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3시쯤 남편이 거실에 나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여보, 잠은 안 자고 뭐해? 생각 중이야. 무슨 생각?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애들한테 제대로 된 효도가 뭔지 가르쳐 줘야겠어. 그게 무슨. 이대로 넘어가면 안 돼. 저 애들은 평생 부모를 우롱하고 살 거야. 그걸 내가 바로 잡아야 해. 남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참을성 많던 남편이 그날은 처음으로 결연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잔뜩 기대하게 만들 거야. 그 다음에 다 뺏어버릴 거야.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아들이어서 더 그래야 해.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저 애는 평생 그렇게 살아. 남편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이번만큼은 남편의 뜻을 따라야겠다고. 추석을 열흘 앞둔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규야, 나 아빠야. 아,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니, 별일은 아니고. 이번 추석에 너희 올 거지?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아, 그게. 저희가 좀 바빠서요. 회사 일도 있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근데 말이다. 아빠가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 무슨 생각이요? 남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너무 부담만 준 것 같아서. 그동안 우리가 좀 집착이 심했나 싶어. 네.
앞으로는 너희 생활 간섭 안 할게. 너희가 편하게 살아. 대신 아빠가 하나만 부탁할게. 뭔데요? 이번 추석 전에 한 번만 와봐.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얘기.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얘기요? 무슨? 오면 알게 될 거야. 그리고 주영이한테도 꼭 말해. 같이 와야 돼.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끼를 던졌어. 이제 물어뜯는지 봐야지. 며칠 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버지,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오후 2시쯤 와라. 혹시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좀 밝으신 것 같은데. 오면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저 애들 지금 기대하고 있을 거야. 혹시 돈을 주시려나? 아니면 또 뭔가를 사주시려나? 하면서. 여보, 그래도. 이건 교육이야. 아프지만 필요한 교육. 남편은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평소보다 더 자주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영아, 요즘 수호는 잘 지내지? 보고 싶구나. 네, 아버님. 수호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남편은 친절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이번에 오면 수호 선물 준비해 둘게. 그리고 남편은 묘책을 하나 더 냈습니다. 여보, 반찬 좀 만들어줘. 아들이 좋아하는 걸로. 갑자기 왜? 경비실 냉장고에 맡겨둘 거야. 경비실에? 왜? 지금 주영이는 여행 간다며?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척해야 하잖아. 저는 남편의 계획을 알아차렸습니다. 며느리가 스위스 여행을 간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모르는 척하면서 반찬을 만들어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3일에 걸쳐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 멸치볶음, 시금치 무침, 된장찌개용 재료까지. 그리고 남편은 그걸 경비실 냉장고에 맡기면서 경비원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찾아가면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영아, 반찬 몇 가지 만들어서 너희 집 경비실 냉장고에 맡겨뒀다. 수호 잘 먹이고 몸 조심해라. 며느리의 답장은 간결했습니다. 네. 그 짧은 답장을 보면서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네. 딱 한 글자 더 붙여서 보내는구나. 예의라는 게 이런 거군.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건 그 다음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매일 확인했어요. 그리고 목요일 오후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찍은 구름 사진. 여보 봐. 이거. 남편이 보여준 사진에는 분명 비행기 안 풍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인스타그램 봐. 며느리의 인스타그램에는 스위스 알프스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유럽 여행, 해시태그 힐링, 해시태그 스위스. 그 밑에 댓글들이 달려 있었어요. 부럽다. 언니 완전 럭셔리 라이프. 나도 가고 싶다 유유. 남편은 그 사진들을 캡처해서 저장했습니다. 증거 확보 완료. 여보, 이걸 어떻게 쓸 건데? 기다려봐. 때가 되면 써먹을 거야. 며느리가 여행을 떠난 지 이틀 후 남편은 경비실에 내려가서 확인했습니다. 저희가 맡긴 반찬 가져갔나요? 아, 네. 어제 며느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래요? 뭐라고 하던가요?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맛있게 먹겠다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면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 여자 스위스에 있으면서 어떻게 반찬을 가져갔을까? 순간이동이라도 하나? 대리인을 보냈나 보지. 그렇겠지.
친정어머니든 친구든. 거짓말에도 치밀함이 필요한 법인데 저 여자는 허술하네. 남편의 표정은 냉정했습니다. 며느리가 여행에서 돌아온 건 10일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 토요일 약속한 대로 아들 부부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머, 어서 와. 수호도 왔네. 손자 수호는 여전히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손주를 보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 아이의 부모가 우리를 이렇게 대하다니. 며느리 주영은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습니다. 새로 산 듯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그래, 어서 들어와. 거실로 안내하자 아들이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뭔가를 찾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혹시 뭘 사두셨나? 선물? 돈? 그런 기대가 눈빛에서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주영아, 저번에 만든 반찬은 잘 먹었어?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멸치볶음이 환상이었어요. 멸치볶음? 그래. 맛있었어? 네. 성규 씨랑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수호도 좋아했고요. 며느리는 계속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해주신 갈비찜도 너무 맛있었고, 시금치 무침도 딱 우리 입맛이었어요. 남편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래. 근데 주영아, 하나 이상한 게 있는데. 네. 나는 멸치볶음을 만들지 않았어. 순간 거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갈비찜도 안 만들었고 시금치 무침도 안 만들었어. 내가 만든 건 된장찌개 재료하고 김치 정도였는데. 아들이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희들 그 반찬 먹어보지도 않았지? 남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누구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그때 스위스에 있었으니까.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입을 벌렸다 닫기를 반복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죠. 아,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남편은 손을 들어 아들의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남편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이것 좀 들어볼래? 휴대폰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주영 여보, 근데 명절 때 꼭 가야 돼? 성규 에이, 또 그 얘기야? 귀찮긴 하지. 주영 귀찮은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야.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며느리는 점점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창백한 얼굴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녹음이 끝나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효도도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지? 햄 세트 들고 가서 불쌍한 척하면 된다고. 아버지. 70 먹은 부모 앞에서 거짓말하고 여행 다녀오고 SNS에 자랑하고. 그게 너희가 생각하는 효도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주영이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철이 없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내가 지금 용서를 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아버님, 제발요. 저희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주영 씨, 당신이 우리한테 한 일이 뭔지 알아요? 네.
6년 동안 우리를 무시하고 피하고 거짓말했어요. 명절 때마다 핑계대고 우리가 찾아가면 문도 안 열어줬죠. 죄송해요. 손주 보여달라고 하면 감기 걸렸다. 바쁘다 하면서 피했고. 심지어 우리가 만든 반찬도 받기 싫어했잖아요. 며느리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습니다. 아들 성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녹음까지 하시고 함정을 파시고. 저희가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아들. 내가 아들 노릇을 제대로 했으면 내가 이럴 필요도 없었어. 저희도 사정이 있었어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애 키우는 것도 어렵고. 사정. 남편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집이 얼마짜리야? 8억이야. 누가 사줬어?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5천만 원. 누가 사줬냐고. 그건 결혼식 비용, 신혼살림, 뭐 하나 내 돈으로 한 게 있냐? 전부 우리가 해줬잖아. 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스위스 여행 갈 돈은 있으면서. 남편은 준비한 서류들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이거 봐. 주영 씨 인스타그램 캡처. 화면에는 스위스 알프스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우리한테는 바빠서 못 온다고 해놓고.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경비실 CCTV 기록. 화면에는 며느리의 친정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이 경비실에서 반찬을 찾아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온 것처럼 거짓말했지? 고맙다고 문자까지 보내면서. 아버님. 그리고 이건 뭔지 알아? 부동산 등기부등본. 남편이 꺼낸 서류에는 아들 명의의 아파트 등기가 찍혀 있었습니다. 이 집 내가 사준 거야. 근데 내 명의로 되어 있지. 내가 얼마나 널 믿었는지 알겠어?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뭔데요? 첫째, 그 집을 팔아서 우리한테 돈을 돌려줘. 그리고 차도 반납해. 내 힘으로 살아봐.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니면 둘째. 둘째가 뭔데요? 우리랑 연을 끊어. 앞으로 부모 찾지 마. 명절에도 오지 마. 전화도 하지 마. 아버지. 선택해. 지금 당장.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고 있었고 아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한참 후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집은 못 팔아요. 그래? 수호가 있잖아요. 애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남편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답은 정해진 거네. 오늘부터 너희는 우리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 나가. 지금 당장. 아들 부부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울면서 사과했지만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6년 동안 충분히 줬어. 그 기회를 내가 짓밟았잖아. 현관으로 향하는 아들의 뒷모습은 초라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아들이 돌아봤어요. 아버지, 정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 정말이야. 수호는요? 손주는 안 보고 싶으세요? 그 말에 남편의 표정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굳어졌어요. 수호 봐서 용서하라고. 내가 그 수호를 핑계로 우리를 속였잖아. 감기 걸렸다, 바쁘다 하면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장모 집에 가서 살아라. 우리는 이제 남이야. 쾅.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남편만 남았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 힘을 다 쓴 것처럼 축 늘어졌죠. 여보.
제가 다가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아니요. 당신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벨소리는 계속 울렸습니다. 3번, 4번, 5번. 결국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왜? 아버지. 저예요. 할 말 있어?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었어요? 저희도 사정이 있었는데. 사정?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사정? 스위스 여행 갈 사정? 부모 속일 사정? 아버지, 그건 너 지금 후회하는 거 아니지? 걸린 게 후회되는 거지? 너는 지금까지 한 번도 진심으로 우리한테 미안해한 적이 없어. 걸렸으니까 혼났으니까 사과하는 거지. 아버지, 사정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너희가 불쌍하다고 꾸며낸 이야기로 우리 마음까지 팔아먹었잖아.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울면 뭐해. 진작에 그랬어야지. 아버지, 한 번만 더. 없어. 기회는 없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딸깍.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휴대폰을 소파에 던지고 발코니로 나갔어요. 그 다음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을 팔아야겠어. 응? 우리 집을? 아니, 성규한테 준 그 집 말이야. 어떻게? 성규 명의인데. 증여한 지 5년밖에 안 됐어. 증여 취소 소송을 낼 수 있어. 남편은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변호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중대한 배신을 한 경우에는 증여 취소가 가능하대. 그게 가능해? 가능해. 우리한테는 녹음 파일도 있고 증거도 충분하니까. 남편은 그날부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후 며느리의 친정어머니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저는 누군지 몰랐어요. 인터폰으로 보니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주영이 엄마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남편에게 눈짓했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의 친정어머니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돈님.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안내했더니 그 여성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과일 바구니였어요. 별것 아니지만 죄송한 마음에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그 과일 바구니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게 저희 주영이가 잘못한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애가 아직 어려서 그런 거예요. 어리다고요? 네, 아직 철이 없어서.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36 먹은 사람이 어리다고요? 그럼 언제 철이 드나요? 40에? 50에? 그게 아니라. 그리고 어려서 실수한 게 아니에요. 계획적으로 우리를 속인 거예요. 친정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돈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집까지 빼앗으시면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그건 제 알 바 아닙니다. 손주도 있잖아요. 수호는 어떡하고요? 수호는 엄마 아빠가 책임지면 되죠. 우리가 왜 책임을 져야 합니까? 친정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한 달 후 저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아들 부부를 마주했습니다. 법적 조정 절차였습니다. 증여 취소 소송 전 마지막 대화의 기회였죠. 아들은 훨씬 초라해 보였습니다. 얼굴도 여인 것 같았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며느리는 화장도 하지 않은 맨얼굴이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모두 조정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아들 측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집을 반환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매달 일정 금액을 부모님께 송금하는 것으로.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집을 반환하시든지 아니면 처가에 가서 사세요. 아버지. 변호사 선생님, 더 이상 조정은 무의미합니다. 소송으로 가겠습니다. 결국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그 후 6개월 동안 법정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아들 측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주장했지만 우리 측에서는 스위스 여행 증거, 명품 구매 내역, SNS 게시물 등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효도바라면 집이나 줘야지. 햄 세트 하나 들고 가면 불쌍하게 보이겠지. 판사는 그 녹음을 듣고 나서 표정이 굳었다고 합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은 몇 번이나 우리에게 눈빛을 보냈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변론에서 아들 측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일시적인 갈등으로 평생의 재산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일시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6년간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부모를 기만하고 학대한 것입니다. 판결이 나온 건 그해 12월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반환하라. 우리가 이긴 것입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아들이 복도에서 우리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남편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정말요? 남편이 뒤돌아봤습니다. 너는 이미 끝냈어. 6년 전부터. 그게 아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2개월 후 아들 부부는 그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저희는 그날 현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변호사만 보냈죠.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며느리는 짐을 싸면서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오만했어. 아들도 말없이 짐을 쌌다고 하더군요. 5살 수호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안 와? 며느리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다고 해요. 집을 비운 아들 부부는 며느리의 친정으로 갔습니다. 서울 외곽의 빌라.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집뿐만 아니라 차량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사준 5천만 원짜리 수입차. 그것도 명의가 아들로 되어 있었지만 구매 자금은 모두 우리가 됐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차도 반납해라. 일주일 안에. 아들은 항변했습니다. 아버지, 차까지 가져가시면 출퇴근을 어떻게 해요? 그건 내 문제야. 대중교통 이용하든지 중고차 사든지. 일주일 안에 안 가져오면 이것도 법적 조치 들어간다. 결국 아들은 차를 반납했습니다. 그 차는 남편이 바로 팔아버렸어요. 4천만 원에. 이 돈으로 노후 자금이나 좀 더 모아야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명절이 와도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설날, 추석, 남편 생일, 제 생일. 모든 날들이 조용히 지나갔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명절 때면 자꾸 손주 생각이 났고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다가 멈추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편해졌어요. 기대하지 않으니까 실망도 없고 상처받을 일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이상하게도 요즘 마음이 편해. 나도 그래요.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며느리 눈치 보고 손주 보려고 애걸하고. 그런 게 없으니까 좋네. 남편은 요즘 동네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바둑도 두고 친구들도 만나고 저는 성당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외로운 독거노인들께 도시락을 배달하는 일이었죠. 우리는 우리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산 시내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저는 아들 가족을 마주쳤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수호. 수호는 많이 자랐더군요. 이제 7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나이였죠. 우리 눈이 마주쳤습니다.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들었어요. 어머니.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할머니. 뒤에서 수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거죠. 수호야 가자. 며느리가 수호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냥 카트를 밀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트를 나와서 주차장에 앉았을 때 그제야 울었어요. 수호야 미안하다. 할머니도 너를 너무 보고 싶었단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마트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성균의 가족을 봤어요. 그래? 수호가 많이 컸더라고요. 7살이나 됐으니까. 남편은 한참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후회해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후회는 안 해. 하지만 아프긴 해. 저도 그래요. 근데 알아? 이상한 게 뭔지. 뭔데요? 요즘 더 편하다는 거. 예전엔 명절만 되면 스트레스 받고 전화할까 말까 고민하고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 기대할 것도 없고 실망할 것도 없고.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봐. 자식으로부터의 자유. 남편의 동네 친구들은 우리 사정을 알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경자 씨네가 너무 심하게 한 거 아니야? 그래도 자식인데. 집까지 빼서? 그건 좀 과하지 않나? 손주가 불쌍하잖아. 그 애는 뭔 죄야? 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겠어? 6년 동안 거짓말하고 무시하는 자식을 그냥 참았겠어? 그러면 친구들은 말을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건 아니지만. 하지만 자식이라고 다 용서하면 안 돼. 잘못은 잘못이야. 남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이해했지만 몇몇은 고개를 저었다고 해요. 그래도 나이 들어서 자식 없으면 외로울 텐데. 하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외로운 건 참을 수 있어. 하지만 배신당하는 건 참을 수 없어. 이제 우리의 하루는 평온합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남편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러 나갑니다. 저는 성당에 가서 기도를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죠. 점심은 간단하게 집에서 먹고 오후에는 각자의 시간을 보냅니다. 남편은 노인정에서 바둑을 두거나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저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봅니다. 저녁은 함께 먹습니다. 예전처럼 많이 만들지는 않아요. 둘이 먹을 만큼만. 여보, 오늘 바둑 이겼어? 응, 3판 이겼어. 노인정 친구들이 내가 실력이 늘었대. 잘했네요. 당신은 오늘 뭐 했어? 도서관에서 책 읽다가 성당에서 도시락 배달했어요. 힘들지 않아? 아니요, 오히려 보람 있어요. 나보다 더 외로운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제는 더 소중합니다. 가끔 수호 생각이 납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지금 7살이면 초등학교 들어갔겠네. 친구는 많이 사귀었을까? 밥은 잘 먹고 다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가 있잖아.
그 애는 부모가 키우는 거지, 우리가 키우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마음을 다잡습니다. 남편도 비슷한가 봅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뭐 봐요? 아니. 저기 놀이터에서 노는 아이들 보니까 수호 생각이 나서. 근데 알아? 요즘은 그 생각이 들어. 무슨 생각? 수호한테 진심을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성규랑 주영이가 키우는데 그 애들이 뭘 가르쳐 주겠어? 거짓말, 위선. 저도 같은 걱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긴 한데 가끔은 안타까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풍문으로 들은 얘기지만 아들 가족은 여전히 며느리 친정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방 2개짜리 빌라. 아들 내외와 수호, 그리고 장모까지 함께 사는 거죠. 아들은 회사를 다니고 며느리는 파트타임으로 일한다고 해요. 예전처럼 여유롭게 살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행도 못 가고 외식도 줄이고. 그 얘기를 전해준 친구가 말했습니다. 경자 씨, 그래도 좀 불쌍하지 않아? 애들이 고생하는데.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래도 6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명절마다 거절당하고 손주 보려고 애걸하고 문전박대당하고. 그때는 왜 불쌍하게 생각 안 했어요? 왜 그때는 우리 편을 안 들어줬어요? 친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와서 불쌍하다고 하지 마세요. 그 애들은 그럴 자격이 없어요. 설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떡국을 2인분만 끓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5인분, 6인분을 끓였겠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여보, 떡국 먹어요. 그래. 상을 차리고 앉아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지금쯤 애들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겠네. 맞아요. 그러면서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그랬지. 이제는 안 그래도 돼요. 그래, 이제는. 우리는 조용히 떡국을 먹었습니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세배하러 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하지만 우리 집은 조용했습니다. 그 고요함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평화롭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노트에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뭐 써요? 아,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는 거야. 편지예요? 비슷한 거지. 성규한테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야. 물론 보낼 건 아니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응, 나중에. 며칠 후 남편은 그 노트를 제게 보여줬습니다. 성규에게. 아빠가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한테 보내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을 정리하고 싶어서야. 너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어.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을 때,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 결혼식 날. 그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내 아들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지. 근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너무 쉽게 줘서? 너는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생각했어. 감사하다는 말보다 더 해주세요라는 말이 많았지. 그래도 난 괜찮았어. 자식이니까. 하지만 거짓말은 용서할 수 없었어. 너는 우리를 우롱했어. 6년 동안.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이용이었어. 이제 난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닌가 봐. 아니, 내가 더 이상 아들이 아닌 건가. 슬프지만 이게 우리의 선택이야. 너의 선택, 그리고 나의 선택. 잘 살아라, 성규야. 이제 내 힘으로. 아빠가. 편지를 읽고 나서 저도 울었습니다. 여보, 괜찮아. 이미 다 끝난 일이야.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요즘 저희는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들한테 줬던 집을 팔아서 생긴 돈으로 우리끼리 인생을 즐기는 거죠. 지난달에는 제주도에 다녀왔고, 이번 달에는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보, 다음에는 해외도 가볼까? 좋지. 일본이나 대만 정도는 갈 수 있잖아. 그래요. 우리도 이제 우리 인생 살아요. 예전에는 자식을 위해 돈을 아꼈습니다. 우리는 아껴 쓰고 절약하면서 자식한테 더 주려고 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씁니다. 맛있는 거 먹고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요. 이게 진짜 노후구나. 남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자식 눈치 안 보고 손주 보겠다고 애걸하지 않고 그냥 우리끼리 편하게 사는 거. 맞아요. 이게 우리가 평생 일해서 누려야 할 삶이에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그때 햄 세트를 그냥 넘어갔다면, 만약 녹음 파일을 듣지 않았다면, 만약 참고 또 참았다면, 아마 지금도 저희는 아들한테 무시당하면서 명절마다 거절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겠죠. 그리고 점점 더 외롭고 더 서러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아프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외롭지만 평온합니다. 남편이 거실 창가에서 담배를 피우던 습관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대신 매일 저녁 산책을 나가요. 저와 함께. 바닷가를 걸으면서 남편이 제 손을 잡습니다. 여보. 네. 고마워. 뭐가요? 내 편이 되어줘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줘서. 저도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결단을 내려줘서. 우리 잘한 거지. 잘한 거예요. 분명히.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 아래 우리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이게 우리의 노후입니다. 자식 없이 손주 없이. 하지만 서로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마산에 사시는 70세 최경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당연한 거야. 잘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복잡하고 미묘한 것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효도는 값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을 준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자주 찾아간다고 효도가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모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효도입니다. 최경자님의 사연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이 부분이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순간 경자님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나는 이 집에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보다 더 슬픈 건 6년 동안 그 사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늘 자식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입니다. 존중도 주고받는 것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피하고 계신 그 부모님은 언젠가 곁을 떠나십니다. 그때 후회해도 늦습니다. 명절에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드리세요. 전화 한 통이라도 먼저 하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라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부모님이 해주신 모든 것을 갚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존중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최경자님의 사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